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가격이 8,558불, 어제 좋은 상승이 나와준 후에 주요 저항선 구간이었던 8,650불대를 두 번 정도 두드렸으나 그 위에서 안착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는 내려와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도미넌스를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코인 마켓캡 기준 도미넌스가 66.9%, 거의 67%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준비를 해본 소식은 업데이트 혹은 정정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이낸스가 어제 장외거래, 위완화 장외거래죠. 그리고 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을 통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의 장외거래를 지원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기사에도 많이 떴었고 사람들은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암호화폐 거래를 완전히 못하게 막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이낸스가 지원을 한다라고 하니까 기대감이 한꺼번에 부풀어가지고 곧 있으면 합법적으로 중국 내에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 장외거래 등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알리페이와 위챗페이가 완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습니다. 알리페이 대변인 같은 경우는 장외거래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래가 확인되면 해당 결제권을 즉시 중단한다라고 이야기한 데 이어서 위챗페이도 역시 암호화폐 거래 지원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위챗페이를 이용한 암호화폐 거래가 적발될 경우 강제적으로 퇴출시킬 예정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좌우장평의 트위터에 직접 답을 이렇게 달게 되죠. 알리페이는 암호화폐 결제에는 사용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한때 기뻐했었다가 실망하는 모습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저도 생각을 한 것이 이 바이낸스라는 애들이 아마추어도 아니고 말이죠. 사전에 이런 통보나 동의 없이 이런 서비스를 지원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청자 중에 한 분께서 또 중국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합법화된 일이 없다. 모두들 조심스럽게 장외거래로서 암호화폐를 모으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이건 좀 어떻게 된 일인가? 이 CG라는 사람이 그리고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불법적으로 뭘 할 일은 없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던 차에 알리페이에서 이런 대답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장외거래로 위완화 장외거래는 지속하게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좀 궁금한데 그것에 대한 답변도 나올 수 있게 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다음은 국내 소식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국감에 등장한 암호화폐 과세 인프라 확보한다. 국세청이 암호화폐 과세 인프라 확충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정보를 수집하고 과세에 필요한 거래자 개인정보, 거래 내역을 확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인데요. 최근에 국세청 같은 경우는 유튜버들도 때려잡기 시작했죠. 마찬가지로 암호화폐도 소셜미디어 마켓과 함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국내 소식 같은 경우, 그리고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관련된 경우는 앞으로는 그 소식을 다루지 않거나 그냥 화면만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는 정도, 그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정치 성향이 중립이고요. 그냥 암호화폐에 대해서 안 좋은 발언을 하거나 안 좋은 정책이 나오면은 당연히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암호화폐를 투자하시는 분들로서 이해를 해주셔야겠죠. 그렇지만 최대한 마찰이라든지 오해가 없기 위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왔었던 소식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국세청이 암호화폐 세금 가이드라인에 개정판을 내놨었죠. 그런데 이 개정판에 또 문제가 많다라고 합니다. 이 하드포크와 에어드랍을 따로 분류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살펴보게 되면은 에어드랍을 받는 것 그리고 하드포크가 돼가지고 보상을 받으면은 그것이 전부 다 과세의 대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확실한 이해가 없이 무조건 돈만 뜯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암호화폐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국 소식으로 돌아와가지고요. 한국의 블록체인 대표 아이콘루프가 이번에 100억 투자 유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들이 열심히 개발 중인 자체 아이디, 블록체인 기반의 마이 아이디 서비스 같은 경우는 상용화 서비스 출시와 함께 그들의 얼라이언스 확장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이 아이디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 대고객 상용화 서비스로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시중은행을 비롯해서 증권사, 이커머스사, 제조사 등 다양한 분야의 총 27개의 기관 및 기업들이 얼라이언스로 참여를 확정지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국내 소식인데요. 카카오 암호화폐 지갑 클립 출시가 올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로 연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연기가 된 이유는 불투명한 정부 정책과 개발 지연이 원인이라고 하네요. 내년 1분기에 무사히 암호화폐 지갑, 카카오 지갑이
출시가 될 수 있기를 또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테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2천만 개의 테더를 새롭게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소식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겠는데요.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는 실패한 프로젝트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금융산업은 규제가 많은 영역이다. 현실적으로 페이스북이 잘해낼 수가 없다. 수차례 개인정보를 유출하며 이용자의 신뢰를 잃은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금융 데이터까지 통제하겠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제 그리고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더리움과 페이스북 함께 손을 잡아야 한다 이런 말도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니들은 글렀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조셉 루빈이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더리움 2.0의 0단계는 2020년 말에 진행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샤딩 기술이 완전하게 구현된 후에 지분증명 프로토콜이 2020년 말에 실현될 전망이다 라고 부가적인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이더리움 클래식 팀도 함께 협업을 할 것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더리움 클래식 팀의 개발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 블록 확인 시간이 14초 내외로 이더리움과 비슷하지만은 가스 비용이 압도적으로 저렴하고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 전까지는 이더리움이 확장성 부족 때문에 고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계층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의 기술적 서포트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든든한 지원군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알트코인들의 대장인 이더리움에게서 강세를 이끌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데 어떤 지표들이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더리움의 활성 주소수가 10% 증가한 것입니다. 이더리움의 시장 활동이 그만큼 활발해졌다는 것과 함께 보유자들의 긍정적인 전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1일 거래량 중 10만 달러 이상의 대형 거래수가 75% 증가했습니다. 이는 고액 보유 지갑들, 즉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로 이전보다 더 많은 가치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시장 지표로 꼽힌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대형 거래들에 의한 거래 총액이 최근 24시간 동안 112만 이더 이 수치를 돌파했는데 이는 일부 지갑들이 자금을 축적하고 있으며 다른 지갑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거래를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자, 과연 이런 지표들을 바탕으로 이더리움이 계속해서 상승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많은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이더리움에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죠. CFTC 위원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더리움은 상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CFTC의 규제 관할에 속한다.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시장 내에서 이더리움 선물 거래를 승인할 계획이다 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자, 이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의견이 많이 엇갈리죠. 이 선물이 처음에 출시가 될 때는 가격이 호재성이라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선물이 출시가 되고 나면은 가격 상승에 방해가 된다. 그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주요 소식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선물 시장이 현물로 거래되는 추세가 확장이 된다면은 이더리움 현물 추세, 벡트에서 이더리움을 상장하는 그런 것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호주 퍼스 조폐국, 호주 최대 금 정제소인데요. 이 퍼스 조폐국이 세계 최초로 호주 정부가 보증하는 금 기반 이더리움 토큰을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이름은 PMGT라고 하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금 ETF와 같은 전통 금 상품을 대신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PMGT는 실시간 거래 및 정산이라는 이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금에 연동된 제대로 된 코인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계속해서 금에 연동된 암호화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비슷한 소식이 영국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암호화폐 유동성 및 장외거래 제공업체인 B2C2가 비트코인과 신세틱 거래가 되는 금 파생 상품을 출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신세틱 포지션은 다른 금융수단을 이용해서 어느 한 금융도구를 지불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포지션이라고 하고요. 고객들은 비트코인으로 신세틱 거래를 실물 결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금고의 실제 금을 저장하는 것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트론 관련된 호재 소식이랄까요?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저스틴 선, 트론의 태양 저스틴 선이 바로 이 삼성 개발자 컨퍼런스에 프레젠테이션을 하러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날짜는 다가오는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트론과 저스틴 선에 대해서 말은 많았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계속해서 개발을 해주고 있으니까 인정을 받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저스틴 선도 많이 변했습니다. 굉장히 성숙해진 것 같은데요. 예전 같았으면은 중대 발표 해가지고 삼성과 트론 파트너십 이런 걸로 막 어그로를 끌었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기를 바라보고요. 다음은 라이트코인 소식이 있는데, 라이트코인 재단이 계속해서 수입에 난황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 100만 달러의 규모의 수입이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만 달러,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죠. 라이트코인의 창시자 찰리 리 같은 경우는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해당 재단의 운영 비용의 약 80%를 내가 기부를 해왔다. 해당 재단이 자생력을 갖출 때까지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찰리 리가 선견지명이 있어요. 라이트코인 재단이 나중에 가난해질 것 같으니까 최고점에서 내가 가진 라이트코인을 전부 다 던져버린 후 그 돈을 모아가지고 라이트코인 재단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연이었는지 계산된 움직임이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찰리 리 덕분에 지금 현재 라이트코인 재단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이번에 새로운 모바일 트레이딩 앱을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애플 스토어에 있는 앱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곧 이어서 안드로이드 버전도 출시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의 대규모 이동이 있었습니다. 854만 달러의 규모의 비트코인이 비트스탬프에서 OKX로 움직인 정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자, 요즘 들어서 기가 살아가지고 열심히 발언을 해주고 있는 톰리. 그는 최근에 S&P 500 지수와 비트코인의 가격이 굉장히 큰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그는 최근에 S&P 500 지수가 신고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바로 비트코인 상승 랠리의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도 또 이제 또 반대로 움직이면은 금방 이제 입을 싹 닫아버릴 톰리인데요. 저는 톰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재밌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톰리가 저보다 훨씬 더 잘났죠. 제가 어떻게 톰리를 평가를 하겠습니까? 근데 일부러 틀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측은 항상 빗나가더라고요. 자, 아무튼 저는 이런 면에 관해서는 톰리보다는 이 비트코이니스트의 의견이 더 말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S&P 500 지수도 그렇고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게 될 이유가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양적 완화로 자본이 주식시장에 유입되어서 상승장을 연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트코인도 해당 정책의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저는 이것이 더 이제 설득력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뭐 어떻게 보면 톰리의 의견과 비슷하긴 하지만은 조금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S&P 500 지수 관련된 비트코인 뉴스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전문 스타트업인 스쿠와 크립토 게라지가 비트코인 블록체인 상에서 S&P 500 파생상품 결산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스쿠 창업자는 올해 들어 사상 최고 수준의 해시레이트를 기록하고 있는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안성이 뛰어난 분산 원장 시스템이라며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금융거래를 결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제격이다 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명 분석가가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맷 오델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년 동안 매일 2달러씩 주식, 금,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식은 746달러, 금은 759달러, 그리고 비트코인은 1123달러. 상승률이 훨씬 더 높죠.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또 장투의 힘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엔 어제 나왔던 소식이었었죠. SEC가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ETF를 거절을 했는데요. 여기에 지치지 않고 비트와이즈는 나중에 또 신청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비트코인 ETF를 신청하는 것이 생산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거절된 이유는 한마디로 시장의 조작과 감독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SEC가 계속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비트와이즈 같은 회사들이 분석을 제공을 하게 되면은 이 암호화폐 산업이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ETF에 대한 불굴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이렇게 ETF가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죠. 그 까닭은 아무도 기대를 안 했으니까 라고 답을 해주고 싶은데, 코인데스크는 이 비트코이니스트와 비슷한 대답을 해줍니다.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대차 대조표 확대 방침을 밝힌 게, 즉 양적 완화를 하면서도 양적 완화라 부르지 말라고 그랬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양적 완화를 양적 완화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비트코인을 지금 지지해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지지자들은 연준 등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 공급 확대가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간주되는 비트코인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ETF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모건 크릭의 폼폴리아노는
비트코인 ETF가 결국은 승인되게 될 것이다. 단지 시점의 문제일 뿐이라고 답을 했는데 SEC의 헤스터 피어스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승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저희들은 물량을 잘 모으면서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좋은 소식 한 가지가 나왔었는데요. 이 벡트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한꺼번에 796%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벡트 개장 이래로 신기록을 세웠다라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많은 그런 거래량은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죽느냐 사느냐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꽤 중요한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바로 8600불대를 뚫고 그 위에서 안착을 해줘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8600불대가 왜 중요하냐? 바로 이 부근에 21일 지수 이동평균, 200일 이동평균, 200일 단순 이동평균 등 중요한 기술 추세들이 옹기종기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21일 EMA는 단기 추세의 구분에 사용되는 레벨이며 200일 EMA와 200일 SMA는 자산의 장기 추세를 가리키는 지표로 간주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8600불을 이렇게 뚫게 되면은 1타 쌍피보다 더 좋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뚫지 못한다. 그러면 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중에 한 명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트코인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으면 9,000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못 넘으면은 한동안 라면만 먹는 신세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 라는 말을 남겼고요. 뉴스 BTC 같은 경우는 이번에 못 넘는다, 200일 선을 못 뚫는다 그러면은 데드크로스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통으로 200일 이동평균 위에 있으면 상승세, 아래에 있으면 하락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디 비트코인이 힘을 내줘가지고 이번에 8600불 뚫고 올라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불 플래그라고 하죠.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 단계에 있기는 합니다. 부디 힘을 내줘가지고 이 위로 뚫고 올라갈 수 있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자, 이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모두가 비트코인에게 힘내라 비트코인이라고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하겠지만은 저희들의 염원을 담은 비트코인이 힘을 내줄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부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정보들을 모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 채널 유지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꼭 부탁을 드립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도와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